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트, 우리 텍스트 이제 344쪽입니다. 한국 사회와 이주민. 지금 한국 사회와 다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보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읽은 부분을 354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말한 대로 우리 학기 안에 다룰 수 있는 그 분량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는 지금 시간 관계상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354쪽에 보면은 는 어느 별에서 왔니?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는 강수돌 씨의 인간의 매가 외면의 분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은 얼마 안 됐지만 새로 오신 어머니라는 이 글은 박재동의 스케치라는 한겨레 신문사에 실린 비교적 짧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세 번째 이제 나오는 내용이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보면은 이 내용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타카미 요코라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인데 일본 여성입니다. 세댁 요코짱의 한국살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발췌해 온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뭐 만화처럼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 여성이 생활할 때 겪을 수 있는 경험담 이런 거를 만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우리 텍스트를 볼까요? 비자가 갱신되고 뭐 이럴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여러 나라의 여러 인종 사람들이 우리 한국 비자를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뭐 약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한국 비자가 어, 국제 이제 여권에서 그 여권 파워가 거의 1, 2위권이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국격 브랜드가 어, 음,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격을 계속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또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 지금 어? 어, 생기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비자를 받으려고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은 사람들이 여러 국가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작은 아이를 셋이나 데리고 온 동남아시아의 여성도 있었고 덩치큰 흑인 남성, 남미계의 수녀님, 주재원 같은 백인 가족, 중동계의 청년, 중국계 여성, 그 다음에 일본인 유학생 등 굉장히 국제적인 현장이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공통점은 단지 하나 이렇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피부색도 다르고 이렇지만 공통점은 인연이 있어서 한국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거리에서도 외국인을 보면 그만 혼자 친근감을 안고 막 달려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외국인입니다. 서로 힘냅시다. 라고 격려하고 싶어진다. 이 말은 이제 일본인 세대죠.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나야말로 힘내라는 이야기다. 내가 수개월간 다녔던 어학당에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정으로 다양한 나이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재미있었다. 한국 혹은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부터 그다음에 대학생, 대외교포, 주재원이나 그 부인,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 연애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수녀님의 또 선임, 군인,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환경이다. 외국인
스님이나 군인과 함께 사진을 찍을 기회 따위는 나의 수수한 생에서는 두 번 다신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각국 대표와 같은 쟁쟁한 멤버로 수업에서 얼마나 내용 깊은 토론을 했냐 하면 내가 완전히 초급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서투른 한국어로 어디 가세요?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라든가 아주 간단한 일상회화 연습만 하고 있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번은 한국을 좋아하는 점, 싫은 점이 테마가 된 적이 있었다. 좋아하는 점은 모두 정이 많다. 혹은 뭐든지 빠르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각각 내고 있었는데 싫은 점은 한 여학생이 화장실의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싫어요 라고 하자 특히 여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자, 우리는 요즘에는 화장실 안에 이제 휴지를 비치하면서 그 화장실용 휴지가 따로 있죠. 일반 좀 두꺼운 휴지는 또 변기가 막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아직은 이래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많이 있어요. 아마 변기 막히는 것 때문에. 근데 외국에는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따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생활 속에 이제 문화적 차이 같은데, 막 그런 게 조금 여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낯선 풍경일 수 있겠죠. 예. 변기에 흘리기에는 하수도 시설이나 휴지 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쓰레기통에 사용된 휴지가 넘치고 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냄새도 안 좋다는 의견은 국경을 넘어 공감을 얻고 있었다. 최근에는 많이 깨끗해지고 세련된 화장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층 더 늘어나길 바란다. 어느 나라든 외국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외롭고 힘들겠다고 생각한다. 생활비도 비싸고 담백한 인간관계를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애국심이나 민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도 가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귀국해버리는 외국인이 있다. 나도 반일 감정이 심해지면 역시 괴롭다. 사실은 반일 감정보다 일본의 혐한이 문제지요. 그렇죠? 우리는 반일 감정 실제로 우리 국내에 있는 일본인한테 반일 감정 드러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일본에는 가면 혐한 감정이 심한 사람들이 일본 극우파들 특히 또 서적 일본에는 혐한 서적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우리는 서적 아무리 큰 서점에 가도 반일 서적 코너라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버젓이 혐한 서적 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혐오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찬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팔고 있습니다. 그걸 사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지금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예담을 한 말이고 어쨌든 이분도 아직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말만 듣고 아마 한국에 가면 반일 감정 때문에 굉장히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 우리가 정서가 반일 정서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한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문제죠. 일본은 이제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인이 뭡니까? 물에 독약을 타서 일본인들을 죽였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한때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그런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월드컵 같은 국제 경기에서도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똑똑히 느끼게 되어서 슬프고 우울해진다. 정신적으로 지치면 공연히 일본에 돌아가고 싶어져 남편한테 울부짖거나 한국에서는 비싼 초밥을 엄청 많이 먹거나 하고 만다. 이것은 남편에게 비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의하면 요즘 한국에서도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고 2005년도에 한국 남자의 결혼 건수 중 10% 이상이 국제 결혼이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로 농촌에 있는, 뭐 밑에도 바로 나오겠지만 농촌에 있는 농촌 총각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결혼이 어려우니까. 요즘 이제 한국 여성들이 농촌에 힘든 농사일, 밭일 하러 결혼해서 거기 하러 가려고 하는 한국 여자들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동남아나 주로 우리 한국처럼 농경국가 사회 출신의 여성들, 한국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한국 농촌의 노총각들과 결혼한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좀 문제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막 너무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차이 너무 많은 그런 여자를 돈으로 뭐 사다시피 해서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 결혼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특히 농촌에서 많다고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학교에서 한 반에 10분의 1이 돈을 알아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10분의 1이, 이거는 농촌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거의 절반. 좀 심한 경우는. 그래서 지금 벌써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옆집에 이사온 부부가 국제 커플이었거나 포장마차에서도 포크를 먹을 때 옆에 외국인이 순대를 먹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나? 이러는데 벌써 많죠. 예.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편견도 줄어 더욱 살기 쉬워지고 외국인을 위한 커뮤니티나 고민 상담, 한국 사람과의 교류문 같은 것도 늘어날지도 모른다. 현재의 학교나 외국인 학교 이외에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수업을 도입한 세계적이며 학비싼 학교나 공부보다 개성이 혹은 기능 중시의 학교 등 선택이 더더욱 많아질지도, 아니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돈과 지성이 있으면 내가 만들고 싶을 정도다. 한국은 무엇이든지 변화가 빠르니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타카미 요코, 이 이제 한국에 결혼해온 일본 여성인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2007년도 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제도적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많아졌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에서의 그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밑에 이제 학습 길라잡에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먼저 1번 자본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가 가지는 양면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2번 새로 오신 어머니를 꼭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 여성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나눠보자. 이건 우리가 텍스트를 방금 수업 시간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텍스트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어학연수, 유학, 여행 등으로 외국인으로 경험을 한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혹은 그것이 없다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사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래서 막 1번과 3번 정도 여러분이 한번 우리 텍스트를 읽고 막 과제는 내지 않겠지만 한번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연습을 해보십시오. 네? 네. 과제는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제시했던 과제들이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종류는 몇 개로 한 과제는 6과제지만 그 과제의 분량 자체는 뭐 A4용지 한 장에서 2장이면은 적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 탐구에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주 노동자를 단순히 노동시장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주민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주 노동자의 정주로 말미암아 생겨난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자.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유럽이라든지 어떤 미주의 사례와 비교하면 특히 유럽의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는 이주 노동자와 우리 사회 간의 갈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문화나 어떤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우리는 거의 없으니까, 유럽의 뭐 프랑스나 영국처럼 뭐 쿠데타처럼 그 방화 사건, 차량 방화 사건이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심한 그런 어떤 갈등은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또 갈등이 없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제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방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바탕이 된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현실에 대해 논해보자. 이런 주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좀 이런 스테레오타입화된 고정관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밑에 제시글이 상당히 깁니다. 이 글을 읽고 여기 나와있죠. 아래의 글들을 읽고 외국인 고용의 효용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자 라는 겁니다. 외국인 고용이 덕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인데 실제적인 사실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래 글들이 지금 쭉 나올 겁니다. 이 글들 지금 한 글 종류가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이 한 분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글들을 읽고 외국인 고용의 효용성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자. 자, 요 4번 과제를 제가 이제 과제 7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제 7. 이제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주차 전까지, 기말고사 전까지 제 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리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시하는 글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읽으면 좋겠죠. 외국인 덕이냐 실이냐, 그 다음에 인력난 불 껐지만 기술 전수 맥 끊겼다. 외국인 고용 14년 중소제조업 성장 엔진 비상,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건비가 싸게 먹힌다고 해서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외국인들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외국인, 이제 한국인들이 있었을 때는 기술 전수가 이루어져서 이게 나중에 또 재투자도 되고, 그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술이 또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거든요. 또 전수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게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이 나중에 더 성장이 끊기고 뭡니까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글인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간판불을 원하는 시간에 켜고 끄는 타임 스위치 제품. 우리 밤에 간판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경우가 어두우니까 간판불을 보고 이제 저거는 뭐 하는 곳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타임 스위치 제품으로 1990년대 호경기를 누린 그런 회사, 뭐 특정 업체 이름을 하면 안 되니까 무슨 계전, 시엇 계전은 최근 자체 기술 개발을 포기했다. 기술 설계를 아웃소싱하고 단순 조립만 한다. 50명이 넘던 서울 성수동의 공장 직원들은 20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이주 노동자와 아줌마들이 대부분이다. 상자 더미가 가득한 공장 통로에서 직원들과 함께 포장 작업을 하던 김종도 사장은 정밀기계는 가르칠 애들이 끊어져 기술력이 중국에도 밀리는 형편이라면서 설비 정설은 접고 외국인들을 고용해 유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월급 작게 줘도 되고, 기업이 이 중소기업에 이익이 많이 남는 데서 아무 생각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또 금형사출업체인 창신정밀공업사의 송원석 과장은 사장의 외아들이지만 공장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 기술자는 없고 외국인은 숙련시키기 힘든 까닭에, 자, 이 부분 보세요. 외국인을 숙련시키기 힘든 게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그 차이점이죠. 그죠? 단순 노동하는 외국인들을 그냥 고용했을 때 이 기술을 숙련시키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또 신규 투자를 그래서 하기가 힘들어지죠. 신규 투자가 없는 악순환만 이어지기 때문이다. 송 과장은 90년대 성수동은 일감이 몰리면서 자동화 등을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래서 외국인을 받고 아줌마들을 데려와 당장 급한 불을 껐다고 해상했다. 여기서 돌이켰다는 말은 해상했다는 말이죠. 95년에 이 공장을 옮겨온 노희선 씨, 지금은 57세입니다. 이 사람이 기능직과 단순직의 구분이 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면서 밑에서 도는 인력은 올라가지 않고 40대, 50대만 기계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 인력 도입 14년째를 맞으면서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기능 인력의 맥이 끊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뭐 전세계 기능공 대회라든지 이러면 예전에 항상 1, 2등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뭐 이런 손재도 좋고 기능 이런 기술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이런 중소제조업체에서 인건비 뭐 저렴한 인건비 문제로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만 고용했다가 나중에 한 10년 넘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한국인들이 특히 대학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소제조업체에 취업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월급을 요즘에는 많이 올려서 줘도 뭐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3D 업종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40대는 공장에서 막내 축이 된다. 그만큼 전부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90년대 초 일손이 날릴 만큼 성수동 공장들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 기술자들이 꼬마라고 부르던 고등학교 졸업 신입사원들은 이제 자취를 감췄다. 벌써 없다는 거예요. 아줌마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헛된 일을 메울 뿐이다. 남아있는 중년공들은 외국인이 들어와 중소제조업이 망했다고 탄식한다. 기능 인력의 단절 현상은 성수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27일 한겨레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사람연수생 10년 이상 활용업체 22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4.7%가 외국 인력을 도입한 뒤 한국인 직원 고령화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직원들이 젊어졌다는 응답은 24.7%뿐이다.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고령에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 뒤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남아있는 한국인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중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 성수동 상황을 보더라도 3D 제조업 인력난을 들어주었다는 외국 인력 도입 제도는 10년 정도가 흐르면서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 인력의 공급이 해당 직종의 임금 상승을 막고 한국인을 쫓아내면서 숙련 기능 인력으로 성장시킬 젊은 피가 고갈된 것입니다. 설비 투자를 안 하고 그 대신 값싼 인건비에 의존해 공장을 돌렸지만 3년 정도만 머무르는 외국인에게 기계 조작을 가르쳐서 맡기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값싼 인력이 넘치는 중국 등에 밀리고 기술력도 따라잡히면서 외국 인력 도입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미래를
예상 못하고 당장 인력 수급 이런 거로 메꾸려고 한 게 지금 이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자동차 오디오와 리모컨 관련 부품을 만드는 성진전자 부품산업의 권영남 상무는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제조업 후진 양성이 안 돼서 인력 수준은 떨어진 상황이라며 휴대전화 업종은 이미 무너졌고 지금 잘 나가는 자동차도 잘해야 10년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외국인을 받았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현장의 그 중견 기능 인력들은 인건비 장사에 치중하다 기술 도약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수생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업종이 최악의 일자리로 간주돼 내국인이 공동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어떤 염색에서 업체에서 생산관리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 외국인들을 들여올 때만 해도 4대 보험도 없이 40여만 원의 월급만 줬으니까 중소기업 사장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다. 설비 투자는 않고 임금 타령만 하느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 김 과장은 남성 기능 인력으로는 이 사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막차였다. 이래놨죠. 이 염색업체에서는 김 과장과 같은 중년의 숙련공과 외국인들이 스프레이 고압 염색기를 다루고 60대 이상 노인과 아줌마들이 뽑혀 나온 실을 나르고 포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가 3D 업종의 인력난을 들어줬지만 외국인 업종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 때문에 청년 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산업연구원의 조영삼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값싼 인력을 대준 게 중소기업들에게는 독이 된 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기초가 되는 도금업체, 도금 또 절삭 가공 이런 기술이 이런 이제 업체들이 위기에 몰렸다는 거죠.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연구위원은 최근 숙련 인력의 부족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만큼 그 대안을 서둘러 고민해야 할 지점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인력 유업 한기에 93년 중소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을 들어주기 위해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이제 본격화됐는데, 그렇지만 불법 취업이나 또 송금하는 비리나 인권 착취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었죠. 그리고 2004년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이제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 고용허가제는 연수생 제도에 비해서는 인력 도입이 좀 수월해서 이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현재 법무부가 파악한 외국인 인력을 보니까 이 당시입니다. 2006년도 여기 보면은 외국인 인력은 34만 6천 명이 합법 체류자고, 그래도 16만 5천 명이 불법 체류자. 합법 체류자가 16만 5천 명이고 불법 체류자가 18만 1천 명. 불법 체류자가 아직 더 많았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렴하게 구리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한겨레 신문이 그때 2006년도에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관련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저임금을 말하죠. 저임에 뒤틀린 노동자, 모두가 우리 아빠. 이거를 봅시다. 아빠는 참 까맣다. 아마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하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겨레 신문에 2000년대 실린 글인데 한번 봅시다. 아빠는 참 까맣다. 나는 참 하얗다. 아빠의 얼굴을 보며 난 그 피부색을 닮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는 나를 와락 끌어안기를 좋아하셨다. 그때마다 난 불쾌했다. 찌들 대로 찌든 땀냄새와 실핏줄이 터진 그 붉은 눈이 너무 싫었던 것이다. 난 참 곱게 자랐다. 하얀 얼굴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 서울대에 들어갔다. 예쁘게 컸다. 나는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우리 집이 커지는 줄 알았다.
12평에서 18평, 24평으로 집이 커졌다. 근데 아빠 얼굴은 점점 까매지고 눈은 빨개졌다. 눈이 빨개진 거는 뭐 얼마나 뭐 우리도 컴퓨터나 이런 걸 많이 보면 눈이 좀 충혈되고 빨개지지만 또 이런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고 하면 이렇게 눈이 충혈되는 경우가 많죠. 눈 보호대를 껴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산업 연수생 도입 후 인력난 불 껐지만 기술 전수 맥 끊겼다. 이렇게 취재 후기를 쓰면서 난 왜 아빠 얘기를 꺼내는 걸까? 너는 꼭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일해라. 주저하면서 나는 아빠를 참 자주 보게 됐다. 오늘 그들이 청춘을 바친 공장의 미래는 캄캄하다. 인천 부평구 알루미늄 처리 공장에서 만난 김신곤 씨. 그는 20년간 알루미늄 밥을 먹었다. 실제로 알루미늄을 먹었단 말 아니죠. 알겠죠. 알루미늄 이 일을 하면서 밥벌이를 생계를 했으니까 생계 유지를 했으니까 막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대 후 할 일을 찾던 그에게 알루미늄 공장은 알루미늄만큼이나 반짝이는 은빛 꿈을 심어줬다. 취직 후 10년에는 참 즐거웠다. 기술도 배우고 밑으로 후배들도 들어왔다. 알루미늄 처리와 관련해 새로운 기계들도 속속 들어왔다. 일은 힘들었지만 자신도 공장도 크고 있다는 생각에 기운이 절로 났다. 그는 9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한다. 일이 점점 힘들어져 버린 때를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그랬답니다. 언제부턴가 설비 투자가 끊겼어. 이게 문제죠.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겼다는 겁니다. 작업 환경 나아지기는커녕 10년 전으로 후퇴한 거야. 지금 작업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대학 졸업자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자든 공고나 이런 데 졸업했을 때 이제 이런 쪽으로 예전에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안 간다는 게 문제죠. 사람들 인식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잘 안 가는 게 문제죠. 임금이 물가 상승만큼만 올라도 살 수 있을 텐데 여기 이를 3D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공장 안에는 화학제품 냄새가 진동한다. 그 밑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과 아줌마 1명 있다. 그는 누가 와서 배우려 하겠어. 나까지만 하고 끝내는 거야. 진짜 슬픈 거지. 라고 한숨을 쉰다. 김씨의 얼굴은 참 까맸고 눈은 충혈돼 있다. 여러 이제 중소공장들의 지금 사례를 이런 취재를 통해서 지금 실은 글 같습니다. 그죠? 서울시 성수동의 한 염색 공장. 공장터 700평 중 200평만 기계를 돌리고 있다.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바깥이 공장 안보다 오히려 더 시원하다. 이 작업 환경이 그만큼 좀 열악하다는 거죠. 이렇게 더울 때 안에 이제 에어컨도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90년대 초만 해도 직원 120명이 넘치던 이곳에 지금 40명도 안 되는 직원들이 일한다. 40대 아줌마들과 외국인 노동자 100바로 60대 남성들도 보인다. 현장 책임을 맡고 있는 김안무개 과장은 할 말이 많다. 외국인 애들 길어야 3년인데 데리고서 뭘 해. 사업이 발전하려면 후진이 있어야 하는데 후진 양성 그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야.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애초부터 산업연수생을 받지 말아야 했어. 그때 이후 작업환경, 복지시설 이런 데는 관심 하나도 안 갖고 싼 임금 수준의 맘만 들인 거야. 당시 한참 돈 많이 벌었을 때 후생복리에 투자했다면 이쪽 노동시장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거야. 그때가 기로였고 결국 이렇게 비틀어졌어. 그때가 딱 전환점이었는데 이때 생각을 바꾸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이제 눈치채고 그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비하지 않았고 이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 과장의 목소리는 회색빛이다. 이제 절망적이라면 회색은 잿빛, 회색은 절망이나 이런 의미의 색깔이죠. 그런 걸 상징하는. 그에게선 땀 냄새와 염료 냄새가 진동을 한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수동 정밀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이영환 씨는 26살입니다.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 병력 특례가 끝난 후 공장에 재취직했다.
월급을 외국인 노동자들 수준으로 줄이고만 하죠. 야근도 하는데 한 달에 잘해야 80만 원 벌어요. 그러니 차라리 PC방 알바하겠다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월급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준다. 이래 하면 한국 노동자들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환율이나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 송금하고 하면은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에서 똑같이 주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환경이 더 좋은 쪽에서 조금 덜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데는 180원까지도 벌 수 있거든요. PC방 알바가 그렇답니다. 여기서 일하면 기술도 배우고 좋긴 하지만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일한 노동의 가치가 요즘 기준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는 걸로 굳어서니까 남아있기가 힘들죠. 지금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이고, 사실은 지금은 훨씬 이거보다 임금이 더 많이 줍니다. 훨씬 많이 주는데도 지금은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죠? 언젠가 술이 취해서 들어온 아빠는 내 옆에 누워 혼잣말을 했다. 경아야, 너는 나중에 꼭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일해라. 나는 공고감에서 자부심이 있었다. 기술이 좋았고 장비 다루는 게 즐거웠다. 그런데 지금은 10년 하든 20년 하든 계속 제자리야. 나는 잘은 척했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다짐했다. 나중에 꼭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일할 거야. 다만 현실입니다. 이래 더울 때 그 안에 에어컨도 없이 일하려면 땀이 얼마나 흘러내리겠습니까? 그죠? 지금 웬만한 데는 에어컨이 다 나올 건데요. 선풍기 에어컨은 이 굉장히 열악한, 이러니까 한국인들은 잘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업종을 이제 외국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훨씬 더 좋아져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말도 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적 노동자든 육체적 노동자든 다 우리가 뭐 정신활동이든 육체활동이든 다 노동이라고 보고 있고, 그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게 사실은 평등한 국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학력, 또 학벌 차이도 있지만 학력을 중시하고 또 학벌에 의한 차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참 이렇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마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지난 23년간 나는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항상 불쾌했다. 아빠 얼굴은 왜 저리 까맣고 땀 냄새는 언제쯤 없어질까? 성수동과 인천의 공장들을 취재하면서 나는 전주에 계신 아빠를 참 자주 보게 됐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여러 번이었다. 당신과 비슷하게 얼굴이 까맣고 눈이 새빨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같은 작업 환경에서 일하니까, 그쵸?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현장에서 스프레이기를 돌리고 검형을 뜨고 실더미를 나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채취를 느꼈다. 모두 우리 아빠.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하니까 다 똑같은 채취겠죠. 7, 80년대 많은 젊은이들은 중소기업 공장으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이 몸으로 쌓은 기술은 오늘의 우리 경제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이 청춘을 바친 공장의 미래는 캄캄하다. 연수생을 받은 이후 임금 수준은 바깥 세상보다 낮게 떨어졌고 작업 환경은 낙후됐으며 기술을 이을 후배들은 사라졌다. 바깥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한 세대를 보낸 이들에게 3D 업종 종사자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어렵고 위험하고 더럽다 해서 difficult, dangerous, dirty, 이 약자들 앞에 D를 붙여가 3D 업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롱한다는 겁니다. 난 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사무실에서 고운 손으로 노트북을 두드린다.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지면서 문득 떠올린다. 무심코 넘겼던 아빠의 앨범 속의 젊었을 때 사진. 색이 바랜 흑백 사진 속 당신의 얼굴은 참 하얗다. 이게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글입니다. 전충현 인턴 기자예요. 이제 이 당시 이 분이 인턴으로 일할 때인데
자, 그럼 이 기사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반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8월 28일 한겨레신문 일면에 실린 외국인 고용에 대한 기사는 굵고 선명한 제목, 저임금 외국인 단맛, 기술 단절 도구로, 그리고 3면까지 이어진 기사의 제목이 된 저임 외국인 인력 임금 상승 억제, 젊은 층 기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논거를 분명히 했다. 자, 이 반론을 볼까요? 외국인 인력의 도입으로 인력난이라는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임금 상승 억제와 같은 노동 조건 악화로 이어져 젊은 층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결국 기술 단절이라는 중소제조업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었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비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논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쓰고의 오랜 효용성 논란에 의해서 잘 드러난다. 지금 앞에 그 기사에 대한 반론입니다. 우리보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역사가 더 긴 서구사의 예를 이제 이 사람은 든 거예요. 외국인 고용이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임금 상승 효과를 억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력을 대체하는 기계화 혹은 자동화 이런 게 더뎌지고 혹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사양화, 사양 산업이 되고 해외 이전과 같은 기술 혁신을 낙후되게 만들었다는 주장, 그리고 외국인 고용을 통한 임금 상승 억제가 오히려 설비 투자를 가져와 기술 혁신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선 채 효용성 논란의 종식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사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완연한 손익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어떠한 가설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 가설 설정은 연구자들 개개인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소신이나 확신, 감정, 이해관계, 사회적 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기사는 이처럼 전혀 객관적이지 못한 논리의 틀을 빌어 외국인들이 우리 술자리를 잃게 만들었다는 그런 여과되지 않은 현장의 분노를 담아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임금 상승이 억제되고, 그래서 기술 혁신이 지체되는 그런 어떤 틀을 빌려가지고 젊은 층이 또 기피하고 그것을 통한 기술 전수의 맥이 끊겼다. 이런 논리죠. 이게 기술 혁신 지체의 자리를 기술 혁신이 지체되었다는 그 자리를 대신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기자의 의도는 산업연수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14년간의 외국인 고용의 폐단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정책 입안자나 정책 실행자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주들에 대한 비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모두 그들 모두 나의 아버지와 같다는 어떤 감상적인 인정에 호소하는 그런 글이 많았다는 거죠. 이 사람 입장은. 오히려 저임금 외국인 인력의 단맛에 빠져 이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설비 투자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음을 업소하는 그걸 이제 호소하는 중소사업주들의 자조 섞인 인터뷰만이 기사를 메울 뿐이다. 너무 이 사람들 입장 논리만 기사화했다는 거죠. 이들의 후회를 곱씹어 보면 그 당시 외국 인력을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웠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는 약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외국인 고용의 악순환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인 셈이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즉 외국인 고용의 종식만이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의 종식은 그들에게는 은감생심이다. 외국인 고용의 폐해를 잘 알지만 지금은 계획하기에 너무 늦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고용에 의지하여 연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외국인 고용의 유혹을 물리치고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의 모험을 감행할 것 같지는 않다. 자, 이 사람 입장입니다. 자, 이제 불이 꺼져가고 도제마저 끊겨버린, 도제는 알죠? 견습생으로 이제 들어오는.
뭐 훈련생, 견습생 말이죠. 도제마저 끊겨버린 미래가 어두운 중소기업의 작업장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중년의 숙련 노동자들의 분노로 가보자. 자,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것 역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기는 마찬가지다. 조금만 냉철하게 문제를 바라본다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외국인 고용이 젊은 층의 기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고도의 경제 성장과 소득과 복지 수준의 정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된 노동시장, 산업구조개혁, 이런 게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적은 임금과 어려운 작업 환경, 그리고 불안한 고용 안정과 미래, 낮은 사회적 인식 등 많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는 경향은 이미 외국인 고용 이전부터 뚜렷했다. 이 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실업 상태로 노는 것보다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일 경우에는 일단 일을 하면서 그죠? 또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이제 이런 주변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도 저는 좀 그런 것도 문제는 된다고 봐요. 지급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대기업만을 고집하면은 기업이 사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개인의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 신념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의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웠던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일자리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중소기업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수 불가결한 구조개혁의 진통일 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밀려 내국인 노동자들이 떠나서 기술 전수가 어렵다는 주장은 마치 100년 전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독일 농업 노동자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 고용의 탓으로 돌렸던 그 민족주의에 경도된 몇몇 독일 학자들의 주장만큼이나 엉뚱하다. 이렇게 이제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값싸고 순종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때로는 일자리를 빼앗아 결국 자기들의 고향에서 들 땅을 잃어버린 내국인 농업 노동자들을 도시로 밀어낸다는 소위 밀어내기, 이런 태제는 주제, 명제 이런 뜻이죠. 이런 논리를 발전시켰다. 물론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이런 주장을 오늘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인홍현상은 농가를 떠나는,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죠. 인홍현상은 산업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산업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혁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거대한 인홍현상이 먼저 일어났고 이 현상이 남기고 간 커다란 틈을 외국인 고용이 메웠던 것이다. 설사 때때로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태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태제가 이렇게 해야 되죠. 조금 표현이 이 명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규모 농업 노동자의 도시 이중에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게 틀림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는 분노는 식을 줄 모른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도 이런 일자리를 가는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죠. 나이든 층들은 이런 이유도 하겠지만 젊은 층들은 안 간다는 게 문제죠. 그죠? 계속 읽어봅시다. 외국인 고용의 객관적 사실을 전하려 했던 이 기사는 이미 이주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민한 감정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며칠 뒤 역시 일면을 장식한 기자의 취재 후기, 저임금에 뒤틀린 노동자 모두가 우리 아빠. 이 기사는 그 결정판이었다. 설사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정적 호소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고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한층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와 그들의 극단적인 충돌과 갈등을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무서운 우리 논리가 우리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논리죠. 이런 논리가 구조적 실업의 희생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외국인 일자리를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실업수당을 받고 말되겠다, 사회구제금으로 생활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다, 이런 독일의 젊은 거구주의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외국인 혐오증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았고 우리의 부를 갉아먹고 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가 필자의 예민함에서 비롯된 기후위기를 희망하지만, 자, 이용일 씨라는 분이 이주노동자 TV 칼럼에 올린 글입니다. 자, 이렇게 상반되는 지금 글의 지금 두 편인데 우리가 이 두 편의 글을 지금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 글을 읽고 이 외국인 고용이 덕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에 대한 이 논란이 실제적인 사실보다 감정에 호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반되는 입장의 글들을 읽고 이제 신문 기사를 읽죠. 기사를 읽고 외국인 고용의 효용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자 이랬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이제 글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쓰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이런 조금 분량이 긴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읽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그죠? 또 서술하는 이런 글쓰기도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15주차 전까지 마지막 과제로 제가 제시했습니다. 같이 이제 제가 읽어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되었죠. 여러분이 한 번 더 또 개인적으로 읽어 보면서 관련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시고 추가해도 됩니다. 이것도 요거는 이제 A4 용지로 쓰면은 2장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조금 내용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분량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2분 돼서 오늘 수업은 동영상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들어드리고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